사실은 어렵게 모셨는데 지방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가 안 엽죽고 보낼래니까 좀 아쉬워서 예, 못 가시도록 저희가 막았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한 8개월 남았는데 정치의 시계에서 8개월은 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긴 건데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짧은 거죠. 예. 이미 지금 나갈 분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그렇죠. 시점쯤이면은. 사실은 그 불법 계엄이 벌어진 게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이제 한 10개월 10개월 됐나요? 지났죠. 10개월. 예. 그 아직 재판 중이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지방선거는 뭐 이거는 뭐 보나마나 여권이 굉장히 유리하다. 압승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조 대표님도 비슷한 판세 분석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계산은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우선 예.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불법 계엄이 있고 나서 뭡니까? 1년 6개월 뒤에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불법 계엄 내란 몰이가 안 먹힐 거라고요. 오히려 그 반작용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해산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 힘이 뒷힘이 안 생길 거라고요. 그 뒷힘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그 지지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분노도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렇죠. 광장으로 뛰어쳐 나갈 만큼.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그게 물타기가 되고 또 특검이나 정권이 예. 무리를 하면은 이게 희석이 돼요. 오히려 예. 내년 지방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있어요. 정권 중간 평가. 예, 그러면 불리해집니다. 중간 평가. 근데 원래는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그렇죠. 무조건 여당이 그때는 유리하거든요. 뭐 지난 그러니까 2022년 예. 6월 선거가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1년 정도 후에 치러지는 거라 그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이게 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다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 대통령 선거는 거의 다 좌우 대결 구도로 가버려요. 예. 그러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게 승패가 결정되고 예. 지난 대통령 선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압승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좌우로 나눠버리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보수층은 살아있는데 보수 세력으로서의 국민의 힘이 지금 거의 괴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른바 진보 좌파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것은 수도권에 2,500만 명이 몰려 살잖아요. 예. 세계에서 수도권 집중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최고죠. 여기서는 도시화가 되면은 여기에 좌파 진보 세력이 이겨요. 아마 앞으로 총선에서 이 보수당이 이기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그 중간이에요. 지방선거는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특히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이건 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보 보수 좌우 대결 구도가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집권 이후에 하는 행태가 다시 좌우 대결 구도로 지금 만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뭐 가장 최근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을 반란군을 정의로운 무슨 항명 세력인 것처럼 옹호를 하고 진압한 국군을 매도하는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그 글 하나로 완전히 국론이 지금 나눠질 지경입니다. 이런 실수를 연달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큰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그게 좌우 대결 표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집권 여당에서는 좌우 대결로 가면 불리하고. 불리하죠. 예, 그럼 이제 실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좌우 대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어떤 중도, 그러니까 정책, 실용 이런 쪽으로 가야 유리한데 지금 자꾸 좌우 대결 쪽으로 분위기가 가버리면 그 실수다 불리하다 그 말씀. 그리고 국힘당을 내란 정당으로 모는 것도 잘 안 먹힐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최근 인터뷰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당 해산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뭉뚱그려 가지고 내란 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의 선택, 즉 선거에 맡겨야지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장동혁 노선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동혁 노선은 결국 극우 노선인데 극우 노선으로서는 선거에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세력, 한동훈 씨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원래는 초반에 정권 초반에 치러지면은 당연히 여당이 유리한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후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당의 지금 민주당의 완전 유리한 상황은 아닌데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은 미미하잖아요, 당 안에서. 당 안에서 미미한데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산을 잘 해봐야지. 결국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방어를 하든지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예컨대 개항 을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나 서울 지사나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파격적인 창의적인 카드가 있어야 돼요. 설사 지더라도 좋아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면은 계엄 불법 계엄 당시에 반대표를 던졌던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살려야 된다. 지금 골칫덩어리인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반대하고 하니까 중도를 잡을 수 있죠. 합리적인 보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내가 서울시장 나가겠소 한다고 당에서 공천을 주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기려면은 그때는 거기에 대한 선택, 정치라는 것은 항상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그건 그래서 제가 창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그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도 그게 유리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뛰쳐나가서 뭐 독자 출마를 한다든지 뭐 분당한다는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분진 합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당선을 위해서는 각자 나가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마지막에 힘을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분진 합격.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은 출마를 한다면 어디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장입니까? 가장 화제가 모여지는데 출마를 해야지. 가장 화제가 모여지는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뭐 그때 간 보면은 몇 군데 안 나올까요? 서울시장 아니면 험지겠지만 뭐 인천 계양구 보궐선거 같은 곳.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져도 살신성인하는 겁니다. 그만큼 화제를 모으잖아요. 거의 집중되잖아요. 언론이. 아니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번 쉬고 다음 총선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이런 중요한 선거에 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수가 10만 명이 모이는 무대를 버리고 저 어디 시장 바닥에 가서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집권 여당에게 완전 유리한 그런 성격의 지방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오히려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4월 총선에서 그때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 1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년 뒤가 2021년 4월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잖아요.
참패했잖아요. 참패. 예, 그 예.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1년 동안 아주 오만하게 갑질했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국민이 예.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정청래 민주당이 5년 전의 민주당의 오만함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하신 이 발언들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이 지방선거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따끔한 조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장으로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거론되고 있는 사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주자들이 준비하고 너무 있다고 많고 하거든요. 박주민 의원 또 누구 있습니까? 저 서영교 의원도 서울시장 준비하는 것 같고 전현희 의원 뭐 등등등등. 다만 상수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지금 뭐 현직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번 그 왜 명태균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겠죠. 오세훈 시장이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뭐 재판 혹시 기소가 돼서 재판이 받더라도 유무죄가 가려질 그 기간은 아닌데. 아니지만은 그게 큰 부담이 되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경기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표심이 많이 다르거든요. 서울은 오히려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이고 경기도는 뭐 진보하라 그럴까요? 뭐 그런 유리한 건데 거기서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기에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경기지사 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부산이 제일 재밌지 사실은. 부산이요. 부산시장.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큰 격변이 일어나는 곳이 부산이거든요. 맞아요. 늘 보면. 그 선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막 부마 사태 같은 걸 일으켜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산은 경상도에 있지만은 거기 이 팔도 사람들이 골고루 있는데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의 어떤 정의감이라고 그럴까 행동력이라고 그럴까 이게 아주 그 어떤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부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TK 지역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산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좌우 대결 구도로 가면요. 어느 쪽으로 가요. 아하. 근데 선거가 좌우 대결로 흘러가면 그대로 가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싹 바뀌어 버려요. 마지막에 가서. 근데 이번에 이제 해수부를 옮긴다든지 해가지고 그 전재수 씨가 좀 앞서는 걸로 이제 전태수 장관, 해수부 장관 나오던데 하여튼 부산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또 쟁점이 있으므로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부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어떤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그건 전체 한국 그 정치의 방향과 연결되어서 제가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에서 일어난 부마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2.12 총선이라든지 87년 6월 대12 때의 역할 이런 걸 제가 생생하게 취재를 했으므로 부산을 하나의 바로메타로 봅니다. 그렇게 정치 풍향계의. 알겠습니다. 조갑재 대표 아직은 뭐 지방선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큰 판은 이럴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까 뭐 여순 사건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조 대표가 하신 말씀도 동의하시는 분 전혀 난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조 대표님 개인 의견 프로그램 입장과도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의견 듣고 논의하고 또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이런 게 민주주의니까요. 조 대표님의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 오늘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진영을 좀 떠나서 특히 어떤 사회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진영을 떠나서 무엇이 그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길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그 문영배 전 소장이 예. 요새 예. 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맞아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이분이 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예. 자꾸 지금 정치판이 진영 논리로 가서 예. 이렇게 정치를 만들면은 극좌와 극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극좌와 극우.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들의 수준은 진영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수준 정도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그건 사실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된다는 말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느냐 사실을 존중하느냐를 가지고 나눠야지 좌파 우파로 나누지 말자.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이 그런 식의 용어를 쓰지 말자 말이죠. 그래서 진영 논리로 가면은 결국은 한국 정치는 극좌 극우 대결로 가버린다. 그러나 중도에 있다. 중도에 건전한 국민들이 저는 한 60, 70% 된다 봅니다. 이 세력을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보수 진보 예. 우파에 다 걸쳐 있어요. 이분들을 믿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적어요. 이분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믿고 네. 이분들한테는 사실을 전하고 네. 공평하게 대하면은 그렇게 돌아온다는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국민들을 속여 먹는 대상으로 삼으면은 예. 본인도 망하고 국민도 괴롭게 되는 거죠. 문영배 소장이라면 이제 헌재 이 계엄에 대해서 재판을 했던 그 문영배 그렇죠. 소장인데 상식의 눈으로 보자는 말씀. 그렇죠. 아, 상식. 좋은 이야기네요. 예, 상식. 이제 좌우가 아니라 진영이 아닌 상식으로 진영이 보자. 아니라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좀 보자. 이거 좀 그만큼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뒷받침되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맞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조갑재 대표님과 이야기 좀 가름하고요. 조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